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기차역인 유니언역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3회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는 영화 미나리가 여우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어서 수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배우 윤여정 씨의 여우조연상 수상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말 영향으로 어제 하루는 500명대 신규 확진자가 예상되지만 주 중반부터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이번 주를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공공부문의 모임이 금지되고 재택근무 등도 확대되는데 상황이 악화되면 다중시설 운영 제한과 집합금지 등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던 이라크 바그다드의 한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환자와 가족 등 82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소 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온 민주당에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할 예정인데 현재 검찰 내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거론됩니다. 훈련을 하던 도중 실종됐던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의 잔해가 해저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지 군 당국은 선미, 본체 등이 모두 분리됐다며 53명 탑승자 전원의 사망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463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700명대 후반까지 급증했던 신규 감염자 수가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산세가 어느 정도 꺾였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고 이번 주에 800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63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대보다 122명이 적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가 예상됩니다. 평일 대비 검사 건수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나흘 연속 700명대를 이어갔고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은 8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증가세로 볼 때 이번 주에는 800명이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5월 2일까지이므로 앞으로 남은 일주일을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설정하고 정부와 지자체들이 힘을 합쳐 총력을 다해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하고 불시 단속도 벌입니다. 백신 공급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첫째로 특단의 방역관리 조치, 둘째로 최고 속도의 백신 접종 두 가지의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5가지 종류의 백신 총 9,900만 명분을 확보했다며 11월 집단 면역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찰관과 소방관 같은 필수 인력들이 백신을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계획된 물량을 제때 들여올 수 있을지 그리고 백신 부작용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입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정부가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지만 문제는 이른바 방역 피로감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화창한 날씨 속에 많은 시민들이 공원 등 야외로 나갔고 접촉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찼습니다. 일요일인 어제 섭씨 20도를 넘는 따뜻한 봄 날씨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은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상인들은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봄보다 방문객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내년에는 없어져 사람이. 올해는 이제 하도 사람들이 집에가 막혔다가 날이 추우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작년에는 1 나왔다 그러면 지금은 한 2나 나온다고 보면 되지요. 작년에 비하면 매출은 조금 늘었어요. 한 20% 정도. 시민들은 잡히지 않는 코로나 확산세에 피로감을 호소합니다. 날씨도 좋고 집에 있기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왔어요. 5명 이상이 모인 경우는 찾기 어려웠지만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뭘 먹기는 해야 되니까 치킨 같은 거 시키면 마스크를 벗잖아요. 사람이 많다 보니 거리가 가깝고. 맑은 날씨에 야외 활동에 나선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체온을 재고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낀 채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 않은 채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이 날씨가 풀리자 야외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코로나 재유행이 일어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횟수는 10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이 바이러스의 공습으로 전 세계 하루 확진자 수는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하루 3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시신을 대규모로 화장하는 비극적인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기준 백신 접종이 이뤄진 국가는 207곳입니다. AFP는 위 국가들에서 최소 10억 293만여 회의 접종이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신 접종 횟수가 중요한 건 그만큼 코로나 종식을 앞당겨 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정반대되는 기록이 새로 나왔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23일 기준 사상 최다치인 89만 7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전에는 지난 1월 하루 84만여 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4월 한때 하루 4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브라질은 다시 7만 명대가 됐고 한 달 전 2만 6천 명 수준이던 프랑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3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도입니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이 넘는 34만 9천여 명이 인도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2,700여 명으로 역시 최다치입니다. 인도는 백신 접종이 1억 회가 넘지만 문제는 전파력이 큰 2중, 3중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병상과 의료용 산소가 부족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연일 시신을 태우는 불길과 연기로 가득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인도처럼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를 백신이 따라잡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백신 효과가 충분히 드러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등 백신을 일찌감치 접종하기 시작한 나라에서는 확산세가 빠르게 잡히고 있습니다. 여도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미국에선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30만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영국도 올 초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도입 후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두 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추이가 백신이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꺾인 겁니다. 코로나 사망자 수 역시 접종이 본격화된 1월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방역 실패국이란 오명을 썼던 두 나라는 백신 확보에 속도를 냈습니다. 영국은 지난해 5월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1억 회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도 같은 시기에 화이자 백신 6억 회분을 계약했습니다. 방역에 실패하자 사실상 백신에 올인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현재 인구의 30% 이상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 역시 지난 1월 중순 이후 확진자 증가세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JTBC 여도윤입니다. 오는 7월에 개막되는 도쿄올림픽은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도쿄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 4개 지역에서는 2주 동안 주요 상업시설들이 모두 문을 닫는 긴급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5천 명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을 건너고 아찔한 다리를 지나 올림픽 성화가 다음 봉송주자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도쿄올림픽까지 이제 채 석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도쿄 등 4곳에서 어제부터 긴급 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백화점과 영화관 등 대형 상업시설과 술을 파는 음식점 등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의 영업도
저녁 8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공원과 미술관 등도 문을 닫고 원칙적으로 스포츠 경기도 관중 없이 치러지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다시 초강경책을 들고 나온 건 확진자가 하루 5,000명씩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オリパラに向けては足元の感染拡大を縮めることにまずは全力で取り組みます。 방역에 성공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긴급 사태가 내려진 지역 외에도 변이 바이러스가 널리 퍼진 데다 세 번째 긴급 사태에 일본 시민들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일본 현지 언론도 긴급 사태 하루 전 사람들로 크게 붐빈 도쿄 상황 등을 전하며 코로나 상황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이라크에서 코로나 중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불이 나서 8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대피하면서 인공호흡기를 뗀 뒤 연기를 마시면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난 불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에 휩싸인 건물 병원에서 폭발음이 울립니다. 불이 꺼진 병원 내부는 연기로 자욱합니다. 구조대원들과 시민들이 다급하게 환자들을 옮깁니다. 현지 시간 24일 이라크 바그다드 남동부 이븐 알하티브 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는 병원으로 82명이 숨지고 11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AFP 통신은 산소 탱크 관리 부주의로 불이 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불이 시작됐는데 사망자 대다수가 대피 과정에서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채 연기를 마셔 질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الزعفرانية لقيتها بالثلاجة فتحت الثلاجة لقيت الجثة هذا رايح الدخان ماكل وجه يعني هو مختنق من وراء الدخان وزير الصحة تعبان الكادر الصحي تعبان زين هذا بالآليات تعبان ماكو يعني بالصحة 알카드 히미 총리는 부주의 책임을 물어 보건부 장관을 정직시키는 한편 병원장 등 간부들을 해임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라크 의료 체계는 수십 년간의 전쟁과 제재로 인해 상당히 열악해진 상태입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를 막기 위한 법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고 이제 다음 달 하원에서도 처리가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아직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게 방지법이 상원을 통과한 다음 날 뉴욕에서 또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누군가 길 위에 쓰러진 사람에게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짓밟고 걷어찹니다. 현지 시간 23일 밤 뉴욕 맨해튼 북쪽 할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피해자는 60대 아시아계 남성으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Unconscious in an ICU bed Saturday, his family identifies him as 61-year-old Yao Pan Ma, a Chinese immigrant who was collecting cans Friday night in East Harlem. 경찰은 피해자가 등 뒤에서 공격을 받고 쓰러졌다고 밝혔습니다. 증오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아시아계 증오범죄 방지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의 일입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너무 충격적이라며 범인을 찾아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인종차별적 욕설을 하며 20대 아시아계 여성의 뺨을 때린 용의자는 경찰에 붙잡혀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올해만 60건 이상의 증오범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에 15건꼴입니다. 미국 내 아시아계 혐오 사건은 최근 1년간 3,8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크게 진 민주당 내부에서 민심을 흔든 부동산 정책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었고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정책 기조를 흔들면 안 된다면서 반발도 나온 상황인데요. 내일 출범하는 특위에서 이제 공식 논의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종부세 완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4.7 재보궐선거 패배 후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몰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억에서 12억으로. 이후 당내에선 이 같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당권 주자인 우원식 후보를 비롯해 당 민평연계 의원들은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당 정책위가 나서 종부세 완화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종부세를 완화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려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나옵니다. 또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었던 종부세를 비롯한 세제 혜택은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은 내일 첫 회의를 여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이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서울 한강변의 재건축 추진 지역들에서 집값이 꿈틀대니까 지난주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 규제가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를 앞두고 서둘러 거래를 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규제 대상 주민들은 곧 재건축 규제를 풀어줄 거라는 신호로 여기고 있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성수동 주택가. 오는 27일부터 18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을 살 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집값은 더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으면서 빨리 진행하려고 하구나라는 시그널로 본다는 거죠. 40평대 6천만 원에 내놨다가 평당 어제 계약하자고 하니까 7천만 원으로 불러서 거래가 안 된 경우에 개발하기 전에 투기를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막으려고 그 전 단계에 뭔가 이제 장치를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게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집을 사면 2년 이상 실거주도 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챙기려는 수요가 많아 실거주 의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좋은 자리에 좋은 아파트를 원하잖아요.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발효되기 전 이른바 막바지 거래에 나서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탄 사람들 막차 탄 사람들이지. 막차 수요라고 보신다? 그렇지. 예.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여의도와 목동의 아파트들도 규제 발표 이후 대부분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이견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손실보상법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 헌법 정신이라며 소급 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야권 통합과 관련한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지난 16일부터 권역별 간담회를 진행한 국민의당이 어제 서울 간담회를 끝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합당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백신 회사 노바백스의 스탠리 에르크 CEO가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백신 위탁 생산을 맡은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노바백스로부터 백신 4천만 회분을 받기로 계약했는데 에르크 CEO는 방한 기간 범정부 백신 TF 관계자도 만나서 백신 공급 일정과 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새 행정부에서도 중국과의 갈등이 줄어들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등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300여 곳 가운데 86%가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41%가량이 미중 갈등이 가장 부담이 된다고 했고 42%가량은 이런 통상 변화로 기업 환경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봤습니다.
연 10% 안팎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정부가 크게 늘리기로 했는데요. 은행, 신용카드사 같은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입니다. 올해 중저신용층 200만 명에게 32조 원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전국 땅값이 평균 0.96% 올랐는데 가장 높은 상승률은 세종시에서였습니다.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웃돌면서 2.18%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1.11% 오르면서 전분기보다 상승률이 소폭 늘었고 지방은 0.78%에서 0.72%로 둔화됐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5시 7분 인천 옹진군 부근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백령도 남남서쪽 60km 해역으로 분석됐는데 피해 신고는 없었습니다. 경북 경주의 한 선박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어제 60대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작업 중 위에서 떨어진 30톤짜리 철판에 깔렸는데 크레인으로 옮기던 도중 철판이 추락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국립공원 안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시간 만에 겨우 큰 불길을 잡았는데 산림당국이 오늘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북한 김일성 주석의 항일 회고록이 출간되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내 최대 서점인 교보문고가 이 책을 더 팔지 않기로 결정하고 온라인 서점에서도 검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이 이적 표현물로 판단한 책을 산 독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아동문학가였던 이영희 전 국회의원이 어제 향년 9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55년 동화 조각배의 꿈이 신춘문예에서 당선됐고 1989년에는 일본 고대 시가집이 고대 한국어로 쓰여졌다는 주장을 담은 책을 일본에서 펴내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따오기 40마리가 다음 주 우포늪 야생으로 방사가 될 예정입니다. 2008년 중국에서 4마리를 들여와서 430여 마리가 증식됐습니다. 앞서 40마리씩 2번씩 방사가 됐었고 이번이 3번째 방사입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전성 또 수급 등을 놓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오늘 백신 관련 상황을 국민들에게 설명합니다. 지금까지의 백신 확보 현황과 앞으로의 접종 계획에 대해서 밝힐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신임 원내대표를 뽑는 국민의힘인데요. 경선에 출마한 권성동, 김기현, 김태흠, 유이동 의원이 오늘 공개 검증 자리에 나섭니다. 당내 초선 의원들과 토론회에 참석해서 원내 운영 전략 등을 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불이 나서 노동자 1명이 숨진 경기도 남양주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 화재에 대해서 합동 감식이 오늘 있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 작업 등이 진행 중이었고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지상 2층을 중심으로 감식이 진행이 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충북 청주에는 건조경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남해와 동해 그리고 제주도 앞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만큼 해상 안전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모레 낮까지 5에서 20mm,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전남과 경남에는 모레 새벽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광주 13도 등 대체로 2도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와 경상도는 강릉과 대구 7도 등 2도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강릉 20도로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로렌조 오일은 희귀 난치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서 부모가 치료제를 직접 개발해낸 실화를 다룬 영화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치료 효과가 일부 희귀 난치병 환자들에게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효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최미정 씨. 13년째 로렌조 오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희귀난치병인 부신백질 이영양증, 즉 ALD를 앓던 아들이 로렌조 오일을 먹은 뒤 병세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달에 150만 원 가까이 드는 약값은 큰 부담입니다. 저희 이제 탈영 전세금 1,500만 원 그거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돈도 월세를 돌리게 됐어요. 조금씩 모아놔도 한 병, 두 병 뭐 이렇게밖에 못 사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 권장량보다 덜 먹이기도 합니다. 10ml 더 늘려서 먹으라 그랬는데 선생님 말 안 듣고 돈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열심히 먹여서. 로렌조 오일이 비싼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입니다. 의약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용도 식품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약재 등재로 들어오시려면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로렌조 오일은 일부 ALD 환자에게는 치료 효과가 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ALD 환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서도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무엇보다도 ALD가 희귀난치병으로 환자 수가 적다 보니 아예 의약품 여부를 판단할 연구도 별로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약품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 로렌조 오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도움을 받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약품으로 인정을 하고 보험 체계 안에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ALD 환자 가족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한 지 13년째. 하지만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JTBC 유요한입니다. 서울의 홍대 거리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향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새벽 4시쯤 한 남성이 바닥에 있는 다른 남성을 제압하고 주위에서는 여성이 고통스러워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서 바닥에 있는 남성은 지나가는 사람 3명의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만취 상태로 경찰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상에서 고무보트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승선원 2명 모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0분쯤 서귀포 해경은 신고가 접수되자 25분 만에 함정과 헬기 등을 보내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지방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구의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인 조미형, 박종여 서울 9호구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사의 편집국장 겸 운영자인 A씨를 만나 각각 55만 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훈련 도중 실종됐던 인도네시아 군 잠수함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세동강이 난 상태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군은 탑승자 53명 전원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북쪽으로 96km 떨어진 해역에서 인도네시아 잠수함 난갈라 402호가 실종됐습니다. 그로부터 나흘 만에 세동강이 난 채로 수심 838m 바다 아래 가라앉아 있는 선체가 발견됐습니다. 수색 중이던 해역 반경 10km 안에서 부서진 잠수함 잔해들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승조원 49명과 사령관 1명, 무기 관계자 3명 등 53명의 탑승자는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탑승자 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Kita semua bangsa Indonesia menyampaikan kesedihan yang mendalam atas musibah ini, khususnya kepada seluruh keluarga awak kapal selam. 사고가 발생한 난갈라함은 1980년 독일에서 건조된 재래식 1,400톤급 잠수함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 21일 오전 3시 25분쯤 발리섬 북부 해상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잠수한 뒤에 사라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실종 직후부터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습니다.
수색 헬기와 군함 20여 척, 잠수함 2척, 해저 광산 탐지선 등도 동원됐습니다. 잠수함 실종 소식이 전해지자 세계 각국은 지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 등 주변국들은 잠수함 구조선을 급파했습니다. 호주는 수중 음파 탐지기 호위함을 보냈고 미국도 공수팀을 파견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At the request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we are sending airborne assets to include a Navy P-8 Poseidon maritime patrol aircraft to assist in the search of their missing submarine. 우리 국방부 역시 인도네시아의 요청 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에게 애도를 표하는 서한도 보냈습니다. 대형 참사로 끝난 인도네시아 잠수함 침몰 사고,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잠수함 함장 출신이죠. 문근식 경기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원인이라도 하루빨리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난갈라함의 침몰 원인 어떻게 추정하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침몰에 의한 침수에 의한 침몰이 아닌가 그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냐하면은 어리발사 훈련을 하다 보면은 수심 15m 정도에서 계속 항해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사람 몸통만은 관통구가 많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게 밸브로 작동하는데 그 밸브가 노후됐다거나 아니면 잘못 작동하면은 순식간에 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물이 들어오면은 전원이 차단되고 암흑천지로 바뀌면서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함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침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잠수함이 세동강이 난 상태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어뢰 훈련 도중에 침몰했기 때문에 혹시 어뢰와 관련된 오발 사고가 났거나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뢰로 오발 사고 나면은 어뢰가 폭발하면은요 금세 그 부유물이 떠올라요. 네. 거기 내부에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폭발이 일어났다든지 그런 소음 청취한 그 흔적도 없고 그다음에 부유물이 바로 떠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동강 폭발에 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침수에 의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사망자 시신을 수습하고 잠수함을 인양하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작업이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남은 작업에서 유의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이제 그 차후 작업은 선체를 인양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승조원들이 시신을 인양해야 되는데 그 수심이 838m란 말이죠. 그래서 2017년에 그 아리엔티나 잠수함도 907m에 이제 가라앉았는데 선체는 인양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인간 잠수부가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한계가 한 250에서 30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838m이기 때문에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이제 통영 같은 데는 수중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수중 무인 탐사기가 있는데 그걸로 사진 촬영하고 하면서 시신 정도는 인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그 작업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카메라 촬영을 전체 해서 침몰 원인도 분석해야 되고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은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수함 함장 출신인 문근식 경기대 교수였습니다. 난갈라함 탑승자 가족들은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그동안 소셜미디어에서 난갈라함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벌이면서 끝까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원해 왔습니다. 끝내 비보를 접한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잠수함 인양 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8시 7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한 곳이 인도죠.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3분의 1이 넘는 정도가 인도 이 한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숨지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드 기자, 하루 동안의 확진자가 34만 명이 넘습니다. 병상, 의료품 다 부족한 상태라고요.
예, 현지 시간 25일 인도 당국이 밝힌 24시간 신규 확진자는 34만 9,691명입니다. 나흘 연속 확진자가 늘어나서 모디 총리가 라디오 방송에 나서 나라가 코로나 폭풍에 흔들리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2월 초 하루 확진자가 10,000명 수준에 머무르자 보건가족복지부 장관이 코로나와의 싸움이 종반전에 접어들었다는 말도 했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의 섣부른 예측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며 대규모 종교 관련 축제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2중,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해 급격한 확산세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산소가 없어 죽어간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의료용 산소 등 의료 자원이 부족합니다. 하루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어 기존의 화장시설로는 감당이 안 돼서 임시 화장터를 짓고 있을 정도입니다.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तो बॉडी इतनी आ रही है, एपिडेमिक डिजीज है, ये रोकथाम तो हो नहीं रही। महामारी इतनी फैल रही है कि बस जगह नहीं ना अंदर में लोग 34 फायर्स बने हुए हैं। 네, 코로나 폭풍에 흔들리고 있다는 인도 상황 보셨는데 다른 나라들이 지원에 나서고 있네요. 네, 영국은 현지 시간 25일 산소 농축기와 호흡기 등 의료 장비를 1차로 보냈고 다음 주 후반에 지원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 입장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We want to provide them all the support because they're close friends, increasingly important partners, but also we need this kind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f we're going to get through the pandemic. We're not going to be safe until we're all safe. EU 차원의 지원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인도가 백신 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제와 진단도구, 인공호흡기 등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국이나 미국 모두 백신 완제품을 보내는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과는 별개로 문을 닫아 거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이 인도발 노선의 운항을 제한했고 독일은 인도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엔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민주당의 새 당대표가 오는 일요일에 결정이 되는데요. 당의 선거 참패를 두고 이제 바꾸겠다고 한 3명의 후보들은 하지만 어떤 이유로 선거에서 졌는지에 대한 생각이 각기 다 다릅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출마 선언 때부터 사죄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족했습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바꾸겠습니다. 큰 상처를 입힌 잘못 바로잡겠습니다. 지난 4.7 재보선 참패를 두고 몸을 낮췄습니다. 쇄신 약속은 선거에서 크게 진 부산 합동연설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패배 원인에 대한 분석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친문주자로 분류되는 홍영표 후보는 부동산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내세워 친문 중심의 당 운영 문제는 선을 그은 셈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잘못됐습니다. 친문 대 비문이라는 갈라치기, 분열과 패배의 길입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송영길 후보는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당내 주류 교체를 시사하는 겁니다. 말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사람을 교체해야 됩니다. 더 연구하고 주민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바꿔내겠습니다. 우원식 후보는 개혁보다는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개혁의 소리는 요란했지만 성과는 더디고 민주화 평화를 뛰어넘어서 민생과 균형 발전을 전면에 세워야 합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후보자 합동 연설회 등을 가진 뒤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습니다. 저마다 쇄신을 얘기하지만 당원들이 어떤 쇄신을 택할지는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한 주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서 그제는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불법 출금 과정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조사를 받은 이 비서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이광철 민정비서관 조사는 10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이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를 부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이규환 검사가 출국 금지 서류를 거짓으로 꾸미고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이 이를 알고도 출국 금지 요청을 받아들인 게 사실상 이 비서관의 지휘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엔 김 전 차관이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기에
출국 금지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검사가 거짓 서류를 만든 뒤 이 비서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이미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 비서관은 검찰이 의심하는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비서관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검찰총장 후보를 추리는 추천위원회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흘 뒤 회의에서 서너 명 후보로 압축이 되면 명단이 공개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후보군의 이성윤 지검장이 포함될지입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후보 심사 대상 자료를 제시합니다. 오는 29일 추천위가 총장 후보군을 3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면 어떤 사람들이 차기 총장 후보에 올랐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현재 검찰 내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 밖에선 김오수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과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람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법대 후배로 가장 큰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이끈 데다 검찰개혁 갈등 속에서 여권과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고 말해 이 지검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서도 부정적 시선이 있습니다. 법사위의 한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의 황제조사 문제도 있고 편향적 인사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원도 조직 내 신망을 잃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실제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남관 현 총장 권한대행은 조직 내 신망은 있지만 여권과 몇 번 갈등을 벌인 점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김오수나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고검장 또는 의외의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난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서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수사가 더 윗선으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하는 추천위원회 회의가 오는 29일에 개최됩니다. 후보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검찰 출신입니다. 이중재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틀 전에 검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일주일 전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4차례 검찰 조사 요구를 묵살했다가 자진으로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일단 말이죠. 이광철 비서관, 피의자 신분인 거죠? 그렇죠. 피의자 신분이죠. 지금까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걸 종합해 보면은 지금 검찰 수사팀은 이미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나가 있던 이규원 검사, 네. 그리고 이제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을 이미 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수사팀의 의견은 그 두 사람과 지금 그 이광철 당시 그 민정수석실의 선임 행정관이 같이 공모를 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이 이규원 검사한테는 전화해서 법무부 출입국 본부와는 다 얘기가 됐다. 그러니까 한번 연락해봐라.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출입국 정책본부장에 대해서는 전화해서 이규원 검사한테서 연락이 갈 거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증거를 확보를 한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팀은 이 세 인물을 지금 공범으로 보는 거고 그중에 두 사람을 이미 기소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 가능성에 훨씬 무게를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원지검이 그동안에 수사를 해왔으니까 말이죠. 이제 이광철 비서관의 경우에는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단계에 이르렀을까요? 그렇죠.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는 이제 기소만 결정하면 되는 단계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사팀은 기소 쪽에 훨씬 무게를 두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후 남은 문제는 그러면 이광철 지금은 민정비서관입니다만은 당시는 그 민정수석실의 선임 행정관 정도의 그렇죠. 직위였는데 네. 과연 이렇게 있지도 않은 내사 번호를 붙여서 긴급 출국 증지 요청을 하고
그걸 승인해주고 이런 절차를 선임 행정관이 혼자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있는 거죠. 검찰 수사팀도 당연히 네. 그 부분을 더 굉장히 더 수사를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광철 지금 민정비서관은 본인의 혐의도 지금 부인을 하는데 아하. 그 윗선으로 더 이상 갈 수가 있겠느냐.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수사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정수석도 있고 그 윗선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청와대 더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수사팀은 당연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이 이광철 당시 선임 행정관이 본인의 혐의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데 내 윗사람 누가 나한테 지시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본인 자체가 부인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윗선으로 수사를 더 확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지난 22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일정과 지금 뭐 일선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관련이 없을 수가 없죠. 지금 이성윤 지검장을 총장 후보에 고려를 안 한다면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이 물러난 지 지금 2개월이나 지났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좀 지연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하자마자 바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가려내는 작업들이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고요. 이 자리에서 한 서너 명 정도가 압축이 될 수 있는데 일단 뭐 최대 관심은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연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빠질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현재로서는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좀 고려를 많이 하는 걸로 보여요. 실제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높고 다만 이제 수사심의위가 언제 열려서 결론을 언제 내느냐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팀은 당연히 뭐 이성윤 지검장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 같고요. 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에서도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낸다면 지금 뭐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하기가 또는 뭐 서너 명 정도 추천을 한 사람 중에 껴있는데 또 박범계 장관이 그 이성윤 지검장을 제청하기가 대통령께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수사심의회 결론이 그렇게 난다면.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지금 뭐 작년 6월과 7월에 있었습니다만은 서울중앙지검에서요.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뭐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이제 불법이 있었느냐 그 문제. 그다음에 이제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뭐 불기소하는 게 맞다 그런 결론을 내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이 그때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이번 뭐 그런 상황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는 게 맞느냐. 그 일종의 내로남불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는 게 맞다. 이런 결론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건 뭐 권고적 효력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임명을 강행하겠다. 또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의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 국정 철학과의 상관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뭐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검찰을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해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교과서적인 의미라면 뭐 당연한 거죠. 문제가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통령께서 내세우는 예를 들어서 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또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립하겠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과의 철학을 공유하는 총장.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성윤 지검장 같은 분을 뭐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면, 또 지금 뭐 박범계 지금 법무장관은 지난번에 그 신현수 전 민정수석에게도 네. 지금 뭐 그때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왜 당신은 우리 편에 안 서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박범계 장관이 얘기하는 국정 철학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편에 설 사람, 네. 이런 사람을 구하는 거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건 뭐 그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대단히 뭐 그건 뭐 바로 뭐 시정해야 될 그런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과연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반발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응천 의원의 경우에는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것을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 버린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거죠? 검찰 내부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뭐 현 정권에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일종의 뭐 약간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다수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것에 대한 후폭풍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정 철학 운운한 거는 결국은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말 잘 듣는 총장 선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주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들을 추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중재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서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와 동해 그리고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은 강릉 20도로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오후에 수도권과 전남, 경남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아카데미 시상식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기차역인 유니언역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93회를 맞은 이번 시상식에서는 영화 미나리가 여우 조연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어서 수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배우 윤여정 씨의 여우 조연상 수상 가능성을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하루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영향으로 500명대로 예상되지만 최근의 패턴대로 주 중반부터는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은 특별 방역관리 주간으로 공공부문의 모임이 금지되고 재택근무 등도 확대되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중시설 운영 제한 등도 정부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후보를 서너 명으로 압축할 예정인데, 현재 검찰 내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 등이 거론됩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후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나온 민주당에서 내일 특위가 출범하면 공식 논의를 시작합니다. 종부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1주택자의 세부담을 낮추고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크게 줄이는 방안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